나이트 다시 이 엘리 위젤 지음 김하락 옮김. 노동은 자유를 준다. 우리는 그때까지 몸에 지니고 있던 아끼는 물건들을 지붕이 없는 화물차 뒤에 버렸고 그것들과 함께 마침내 우리의 환상도 버렸다. 몇 미터마다 나치 친위대가 지켜서 있고 그들이 든 기관총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무리를 뒤따라갔다. 나치 친위대가 곤봉을 휘두르며 우리 쪽으로 와서 명령했다.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네 마디 말을 내뱉었다.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나지막하게 짧고 간단한 네 마디 말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어머니와 떨어졌다.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꼭 쥐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혼자였다. 1초도 안 되어 어머니와 누나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치포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들 그리고 막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는 막내의 금발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다른 남자들과 함께 계속 걸어갔다. 그때 그곳에서 어머니 치포라와 영원히 헤어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서 계속 걸어갔다. 뒤에 오던 노인이 쓰러졌다. 가까이 있던 나치 친위대가 리볼버 권총을 총집에 넣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잡고 있던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절대로 아버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혼자 떨어지면 끝장이다 싶었다. 친위대 장교가 명령했다. 오열횡대!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같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이 꼬마, 너 몇 살이냐? 나를 신문한 사람은 같은 수감자였다.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15살입니다. 거짓말, 넌 18살이야. 정말 15살입니다. 멍청한 놈, 내 말 똑바로 새겨들어.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나이를 물었다. 50살이요? 거짓말. 그 사람이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50살이 아니고 40살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이 아이는 18살이고 당신은 40살이야. 그 사람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다른 수감자가 연신 욕을 퍼부으며 나타났다. 개자식들, 여긴 뭐하러 왔어? 뭐하러 왔느냐고? 누군가 겁없이 대꾸했다.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우리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옆에 있던 수감자가 그를 죽이기라도 할 듯 노려보며 말했다. 닥쳐 얼간이 같으니라고. 닥치지 않으면 그 주둥아리를 찢어버리겠어. 목매 죽지 않고 여긴 뭐하러 왔어? 아우슈비츠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나? 1944년인데도 여태 그걸 몰랐어? 정말이지 우린 몰랐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수감자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저기 굴뚝이 보이나 보여? 저 불꽃이 안 보이나? 정말로 불꽃이 보였다. 저기로 끌려가게 될 거야. 저기 내 놈들의 무덤이 있다.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개자식들.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태워 죽인단 말이다.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죄로. 격노한 그의 말에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끔찍한 악몽이었다. 주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돼. 도살장의 소처럼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반란을 일으켜야 해. 우리 가운데는 건장한 젊은이가 몇 명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칼을 가지고 있었고 무장 경비원들을 공격하자고 재촉했다. 한 젊은이가 나직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우슈비츠의 존재를 알리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달아나서 사람들에게 아우슈비츠의 존재를 알려야 해. 그러나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고 간청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희망을 포기해선 안 된다. 성인들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니. 반란의 기미가 잠잠해졌다. 우리는 계속 걸어서 갈림길에 이르렀다.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때는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맹겔레 박사였다. 그 악명 높은 맹겔레 박사.
그는 전형적인 친위대 장교처럼 보였다. 지적이지만 잔인해 보이는 얼굴에 외알 안경을 끼고 있었다. 맹겔레는 지휘봉을 든 채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 지휘봉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이윽고 나는 맹겔레 박사 앞에 서게 되었다. 몇 살이지? 그는 아버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물었다. 18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아픈 데는 없나? 네. 직업은? 학생이라고 말해버릴까? 농부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다. 대화는 몇 초 안 되어 끝났다. 그런데도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지휘봉이 왼쪽을 가리켰다. 나는 앞으로 반걸음 내디뎠다. 아버지를 어느 쪽으로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를 쫓아갈 생각이었다. 지휘봉이 이번에도 왼쪽으로 움직였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감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어느 쪽이 수용소로 가고 어느 쪽이 화장장으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있게 되어 행복했다. 우리 행렬은 천천히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다른 수감자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걸로 만족하나? 네, 누군가가 대답했다. 불쌍한 놈들, 너희는 지금 화장장으로 가고 있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거대한 불길이 구덩이에서 치솟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다. 트럭 한 대가 다가오더니 짐을 부려놓았다. 작은 아기들이었다. 아기들이 불길 속으로 내던져졌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 후로 잠을 못 이루게 된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화장장으로 가고 있었다. 조금 더 가자 어른용인 듯 큰 구덩이가 나왔다. 내 살을 꼬집어 보았다.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나? 의식이 멀쩡한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이 불태워지는데도 어째서 세상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일 리 없다. 아마도 악몽이리라. 가슴이 벌떡거려 화들짝 눈을 떴다. 나는 어린 시절에 쓰던 방으로 돌아가 있었다. 내 책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나는 백일몽에서 깨어났다. 내가 엄마랑 헤어지게 돼서 정말 유감이구나. 내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랑 같이 가는 것 같던데. 그 목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렸다. 아버지가 그들이 나한테 하려는 짓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아들이 불길 속에 내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났다. 나는 지금 같은 세상에 사람을 불태운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세상이 그런 범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이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관심 없다. 지금 세상에 안 되는 일 같은 건 없어. 화장장까지도.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 정말 그렇다면 난 기다리지 않을래요. 차라리 전기 철조망으로 뛰어들래요. 그 편이 불길에 천천히 타 죽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다.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누군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문인 카디시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유대인 역사를 통틀어 지금껏 자기 자신을 위해 카디시를 암송한 사람이 있었던가. 이스가달, 베이스카다시, 시메이라바. 그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왜 그의 이름을 숭앙해야 하는가?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계속 걸어갔다. 구덩이가 점점 가까워졌다. 구덩이에서 지옥 같은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20걸음만 더 가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였다. 이제 15걸음 정도만 더 가면 끝이었다. 나는 이가
맞 부딪는 소리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입술을 꼭 깨물었다. 이제 10걸음밖에 남지 않았다. 10걸음, 7걸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래 행렬을 따르듯 천천히 걸어갔다. 이제 4걸음 남았다. 3걸음. 구덩이 속 불길이 바로 앞에 있었다. 나는 열에서 벗어나 철조망으로 뛰어들려고 온 힘을 끌어 모았다.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온 세상의 작별을 고하려 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스가달 베이스카다시 시메이라바, 그의 이름이 영광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그곳에서 나는 죽음의 천사와 대면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열차에서 본 새우터 부인 생각나니? 내 삶이 7겹으로 봉해진 하나의 긴 밤이 되어버린 그날 밤. 수용소에서 맞은 첫날 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연기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바뀌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내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간 밤의 침묵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배정된 막사는 매우 길었다. 천장에는 푸르스레한 채광창이 몇 개 나 있었다. 꼭 지옥의 대기실 같았다. 미친 사람도 많았고 온갖 울부짖음과 만행이 난무했다. 수감자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맞았다. 그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닥치는 대로 우리를 때렸다. 명령이 떨어졌다. 옷 다 벗어 빨리 밖으로, 허리띠와 신발만 들고. 옷은 막사 뒤쪽 바닥에 내던져졌다. 옷가지가 금방 수북이 쌓였다. 새 옷, 헌옷, 찢어진 외투, 누더기 옷 다 벗으니 누구랄 것 없이 똑같았다. 다 벗었으니까 우리는 추위에 벌벌 떨었다. 친위대 장교 몇 명이 막사를 돌아다니며 건장한 사람을 찾았다. 힘이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라면 누구나 건강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나중에 우리는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뽑힌 사람들은 화장장에서 일하는 특명 분견대에 배속되었다. 우리 마을 거상의 아들인 벨라 카츠는 첫 번째 호송 열차를 타고 일주일 먼저 비르케나우에 도착했다. 우리를 발견한 카츠가 잽싸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는 힘이 있을 것 같아 뽑히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 몸뚱어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어야 했다고 말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명령이 연달아 떨어졌다. 이발소로! 허리띠와 신발을 든 채 나는 끌려가듯 이발소로 갔다. 이발사는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자른 후 털이란 털은 다 밀어버렸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계속해서 되뇌었다. 이발사의 손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친구나 아는 사람을 찾았다. 아는 얼굴을 만날 때마다 기뻤다. 그랬다. 그건 기쁨이었다.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있는 힘, 없는 힘을 끌어 모아 울었다. 왜 여기까지 끌고 오도록 내버려 두었던가? 왜 침대에서 죽지 못했던가? 그들이 하는 말은 흐느낌과 뒤섞여 마디마디 끊겼다. 누군가가 느닷없이 나를 껴안았다. 시게트의 랩배 동생인 예힐이었다. 예힐은 설게 울었다. 나는 예힐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뻐서 운다고 생각했다. 예힐, 울지 마세요. 눈물을 아껴요. 울지 말라고? 우리는 지금 죽음의 한 발을 들여놓고 있어. 우리도 곧 내 던져질 거야. 알겠니? 불길 속에 내 던져진다고. 그런데도 울지 말라니. 나는 지붕에 푸르스레한 채광창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두렵지도 않았다. 피로가 두려움을 덮어버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누군가 그들에 대해 물었다.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없느냐면서.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우리 머릿속에 없었다. 생각을 할 수조차 없었다. 감각이 마비되었고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았다.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방어 본능, 자긍심 따위는 깡그리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이 돌아온 끔찍한 순간에 나는 우리가 허공을 떠돌아 다니는 저주받은 영혼,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구제받을 길을 찾고 망각을 찾으면서 영원히 허공을 떠돌아 다니는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새벽 5시쯤 우리는 막사에서 쫓겨났다. 카포, 나치 수용소 지휘관과 경비원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탁자들이 또다시 우리를 때렸지만 이제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허리띠와 신발만 쥐고 있을 뿐 알몸이었다. 명령이 떨어졌다. 뛰어! 우리는 뛰었다. 몇 분간 뛰어서 새로운 막사에 이르렀다. 끔찍한 악취를 내뿜는 액체통이 문 옆에 놓여 있었다. 소독, 모두 그 액체를 뒤집어 썼다. 그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끼얹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우리는 샤워장에서 밖으로 내몰렸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뛰었다. 또 다른 막사, 아니 창고 앞에 이르렀다. 길쭉한 테이블이 줄줄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죄수복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달려가자 그들은 바지, 재킷, 셔츠 같은 옷가지를 던져주었다. 몇 초 후 우리는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비참한 상황만 아니라면 모두 웃었을 것이다. 우리는 좀 이상한 꼴을 하고 있었다. 몸집이 커다란 메이어 카츠는 어린이 바지를 입고 있었고 비쩍 마르고 키가 작은 슈테르는 커다란 재킷을 입고서 허둥대고 있었다. 우리는 바로 옷을 바꿔 입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흘낏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딴 사람처럼 보였다. 옷이 눈을 덮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인가 해주고 싶었으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둠이 완전히 걷혔다. 샛별이 하늘에서 반짝였다. 나도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탈무드를 공부하던 아이는 불길이 삼켜버렸다. 남은 것이라곤 나를 닮은 형체뿐이었다. 검은 불길이 내 영혼을 점령했다. 그리고 삼켜버렸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그 몇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다. 언제 집을 떠났던가, 개토는, 열차는 일주일 전이던가, 하룻밤 전이던가, 정말 단 하룻밤 전이란 말인가. 살을 애는 바람 앞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가. 1시간, 딱 1시간 60분, 분명히 그것은 꿈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수감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구덩이를 파는 사람도 있고 모래를 나르는 사람도 있었다.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았다. 우리는 사막 가운데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시들어갔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지도 않았고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주위에 경비원이 없어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나직이 속삭였다. 공기를 오염시키고 목구멍을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짙은 연기 때문이리라. 우리는 집시 수용소 안에 있는 막사로 때를 지어 갔다. 그리고 오열횡대로 정렬했다. 동작 그만! 마룻바닥은 없고 지붕과 벽뿐이었다. 발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었다. 우리는 그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선체로 졸았다. 꿈에 내 얼굴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과 침대가 보였다. 눈을 떴다. 나는 발이 진흙에 빠진 채로 서 있었다. 몇 사람이 넘어져서 진흙에 미끄러졌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서 있으라고 했잖아. 지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우리를 덮친 듯 했다. 한 사람씩 진흙에 앉기 시작해 나중에는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카포가 혹시라도 새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러 올 때마다 일어서야 했다. 새 신발이 있으면 넘겨주어야 했다. 항의해봤자 소용없었고 얻어 터지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에는 새 신발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나한테도 새 신발이 있었다. 그러나 진흙투성이어서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의 무한하고 놀라운 우주 속에 진흙을 만들어둔 하나님에게. 갑자기 침묵이 가혹한 형벌이 되었다. 친위대 장교 한 명이 들어왔다. 그와 함께 죽음의 천사 냄새도 묻어 들어왔다. 우리는 그의 두툼한 입술을 노려보았다. 그는 막사 한가운데에서 열변을 토했다. 너희는 강제 수용소에 와 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자기 말이 먹혀드는지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키가 큰 30대 남자. 이마와 눈에는 그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몸속에 집착하는 문둥병자 무리를 보듯 우리를 바라보았다. 명심해라. 그는 말을 계속했다. 내 말 명심하고 잘 새겨둬라. 너희는 아우슈비츠에 와 있다. 아우슈비츠는 요양소가 아니라 강제 수용소다. 너희는 강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굴뚝으로 보내진다. 화장장으로 직행한단 말이다. 강제 노동이냐 화장장이냐 알아서 선택하라. 우리는 그날 밤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났다. 이제는 두려운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가 내뱉는 무시무시한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굴뚝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 말은 공중에 떠다녔고 연기에 뒤섞였다. 그 말은 이곳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유일한 단어였다. 친위대 장교가 막사를 떠났다. 카포들이 와서 소리를 질렀다. 전문인들, 열쇠공이나 목수, 전기기술자, 시계 수리업자는 한 발 앞으로. 그 밖의 사람들은 돌로 지은 막사로 옮겨졌다. 앉아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집시 수감자가 책임자였다. 갑자기 아버지가 복통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일어나서 독일어로 공손하게 물었다. 저 화장실이 어딥니까? 집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를 한참 노려보았다. 마치 자기에게 말을 건 것이 정말로 배와 몸뚱어리가 있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러더니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아버지를 세게 후려쳤다. 아버지는 넘어져서 제자리로 기어 돌아갔다. 나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아버지가 방금 내 앞에서 얻어맞았다. 그런데도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보고도 입을 다물었다. 예전 같으면 죄 많은 몸뚱어리를 손톱으로 쥐어 뜯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변해버린 건가? 그렇게도 빨리 변해버린 건가? 회한이 밀려들었다. 이제는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도 그런 내 마음을 읽은 듯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괜찮다. 아프지 않아. 아버지의 뺨에는 아직도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다. 모두 밖으로 나가! 집시 10명이 들어와서 우리를 감시했다. 곤봉과 채찍이 휙휙 주위를 날아다녔다. 내 발은 알아서 움직였다. 다른 사람 뒤에 숨는 방법으로 구타를 피했다. 봄이었다. 해가 비치고 있었다. 오열, 횡대로 정렬. 그날 아침 언뜻 본 수감자들이 가까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비원은 보이지 않고 굴뚝 그림자만 보였다. 햇살과 꿈에 젖어 있던 나는 누군가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였다. 얘야 가자. 우리는 집시들을 따라 걸어갔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철조망 사이로 계속 걸어갔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검은 해골이 그려진 흰 표지판이 우리를 내려다 보았다. 표지판에는 경고, 아차하면 죽는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곳에 죽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다는 말인가. 집시들이 다음 막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는 나치 친위대에 인계되었다. 기관총과 경찰견으로 무장한 친위대가 우리를 에워쌌다. 우리는 또 30분을 걸어갔다. 주위를 둘러보니 철조망이 뒤에 있었다. 수용소를 빠져나온 것이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이었다. 봄의 향기가 가득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또 다른 수용소 철조망이 나타났다. 수용소 문은 철문이었고 문 위에는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동은 자유를 준다. 아우슈비츠. 첫 인상은 비르케나우보다 조금 나았다. 나무 막사가 아니라 시멘트로 지은 2층 건물이었다. 군데군데 꽃밭도 있었다. 우리는 어떤 블록으로 끌려갔다. 입구 근처에 앉아서 또다시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따금 누군가 안으로 불려 들어갔다. 그들은 강제로 샤워를 하고 나왔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때마다 강제로 샤워를 해야 했다. 샤워를 하고 나면 뜨거운 물에 젖은 몸으로 어둠 속에서 벌벌 떨며 서 있어야 했다. 옷은 버려야 했다. 다른 옷이 지급된다고 했다. 자정쯤 뛰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더 빨리! 경비원들이 소리를 질렀다. 빨리 뛸수록 그만큼 빨리 잠자리에 들게 된다. 몇 분간 미친 듯이 달려 새 블록에 이르렀다.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폴란드인인데 우리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그가 입을 열자 우리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주의 깊게 들었다. 동료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긴 고통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인 선별을 이미 모면했습니다. 따라서 힘을 내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해방의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삶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을 몰아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기원, 아니 충고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지애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모두 형제고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연기가 우리 머리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있는 듯하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17블록입니다. 나한테는 이곳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은 내게 오십시오. 이제 얘긴 끝났습니다. 자러 가십시오. 한 침대에 두 사람씩 그런 편히 쉬십시오. 처음 들어보는 인간적인 말이었다. 침대에 기어오르자마자 우리는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그 고참 수감자는 우리를 따듯이 대해주었다. 우리는 씻으러 갔고 새 옷이 지급되었다. 블랙커피도 나왔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10시쯤 블록을 비웠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사기가 한층 높아졌다. 밤에 푹 잔 덕분이었다. 친구들끼리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만 빼고 아무 이야기나 다 했다. 곧 종전되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오 무렵 모두 진한 수프 한 그릇을 배급받았다. 배가 무척 고팠지만 그릇에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응석바지였다. 아버지가 내 목까지 먹어치웠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블록 그늘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진흙 구덩이 막사의 친위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 틀림없다. 어쨌거나 아우슈비츠는 요양소였다. 오후에 우리는 다시 정렬했다. 수감자 3명이 테이블 하나와 의료기구 몇 개를 가지고 왔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고 차례로 테이블 앞을 지나갔다.
손에 바늘을 든 고참 수감자 3명이 우리 왼팔에 숫자를 새겼다. 내 번호는 A-7713이었다. 그 후 나는 이 번호로만 불렸다. 해질 무렵에 인원 점검이 있었다. 작업반이 돌아와 있었다. 오케스트라가 수용소 입구 근처에서 군대 행진곡을 연주했다. 친위대가 인원 점검을 하는 동안 수만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은 열을 지어 서 있었다. 인원 점검이 끝나자 각 블록에서 나온 수감자들은 최근에 들어온 사람 중에 친구나 친척, 이웃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흩어졌다. 며칠이 지났다. 아침에는 블랙커피가 나왔고 낮에는 스프가 배급되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어떤 스프든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저녁 6시에 인원 점검이 있었다. 저녁 때는 빵과 몇 가지 먹을 것이 나왔다. 우리는 9시에 취침했다. 아우슈비츠에 온 지 벌써 8회째였다. 우리는 인원 점검을 끝낸 후 해산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문득 열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 사람이 묻는 소리가 들렸다. 시게트에서 온 위젤이 누구요? 비쩍 마른 얼굴에 안경을 낀 잘딸막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대답했다. 나요, 내가 시게트에서 온 위젤이요. 그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를 모르겠소? 못 알아보는군. 당신 친척 슈타인이요. 벌써 잊어버렸소? 슈타인이라니까. 앤트워프의 슈타인, 레이젤 남편. 당신 부인이 레이젤의 이모요. 당신 부인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여기 그 편지가 있소. 아버지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유대인 공동체 일에 신경 쓰느라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알아볼 리 없었다. 아버지는 늘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돌아다녔다. 한 번은 한 여자 친척이 시게트에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 그때도 2주 동안 우리 집에 머무르며 같이 식사를 한 후에야 아버지는 그녀가 온 것을 알아챘다. 아버지는 슈타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바로 그를 알아보았다. 그의 아내 레이젤이 벨기에로 떠나기 전에 본 적이 있다. 슈타인은 1942년에 추방되었다고 했다. 후속열차가 시게트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을 찾으러 왔소. 당신이 앤트워프에 있는 레이젤과 두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들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다. 1940년 이후 어머니는 그들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네, 어머니가 소식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레이젤은 잘 계시고 아이들도 있답니다. 슈타인은 기뻐서 흐느꼈다. 아마도 그는 좀 더 머무르며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위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자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해산종이 울렸다. 우리는 저녁 식사로 빵과 마가린을 받았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 그 자리에서 배급받은 것을 모두 먹어치웠다. 아버지는 그렇게 바로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충고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내가 배급받은 것을 남김없이 먹어버린 것을 본 아버지는 당신 몫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내 것도 마저 먹어라. 배가 고프지 않구나. 우리는 아우슈비츠에 3주 동안 머물렀다.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후와 밤에는 잠을 실컷 잤다. 다른 곳으로 이송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숙련 노동자로 불려가지만 않으면 되었다. 미숙련공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 셋째 주에 접어들자 우리 블록 책임자가 갈렸다. 그는 사람이 너무 좋다는 평을 들었다. 새로운 책임자는 잔인했고 그의 똘마니들은 극악 무도했다. 좋은 시절은 끝났다. 다음번 이송자로 뽑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앤트워프의 친척인 슈타인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왔고
때로는 먹다가 반쯤 남긴 빵을 가져오기도 했다. 엘리저, 너 먹어라. 올 때마다 슈타인은 차디찬 뺨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슈타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들 잘 보살피게 해. 몸이 너무 약해. 탈수 증상도 보이고 몸 조심해야 하네. 뽑혀 가서는 안 돼. 닥치는 대로 먹어야 해.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게. 약한 자는 이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해. 그러나 슈타인도 매우 마른 데다 허약했다. 슈타인은 거듭 이렇게 말했다.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건 레이젤과 아이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덕분이야. 그렇지 않았더라면 버티지 못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슈타인은 환한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다. 앤트워프에서 출발한 호송열차가 막 도착했대.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거야. 충분히 처자식 소식을 알고 있을 테지. 그러고는 가버렸다. 우리는 다시는 슈타인을 보지 못했다. 아무래도 소식을 들은 듯 했다. 진짜 소식을. 저녁이면 우리는 침대에 누워 하시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아키바 드루머가 깊고 중후한 목소리로 우리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하나님, 그의 알 수 없는 태도, 유대 민족의 죄, 앞으로 있을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욥, 성서 욥기에 나오는 인물로 가혹한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과 같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롭다는 말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 아키바 드루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인 천한 본능을 이겨내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려는 거야.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무자비하게 벌하신다 해도 그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카발라의 정통한 헤르시 게누드는 세상의 종말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말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나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치포라는. 내 엄마는 아직 젊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틀림없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을 거야. 치포라는 많이 컸겠지. 치포라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을 거다. 그 말을 얼마나 믿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버지와 나는 믿는 척했다. 아버지나 내가 그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숙련 노동자들은 이미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다. 우리 같은 단순 노동자 100여 명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제 너희 차례다. 블록의 책임자가 말했다. 다음번 이송 때 떠나야 한다. 10시에 우리는 매일 받는 빵을 배급받았다. 친위대 10여 명이 우리를 애워쌌다. 정문 위에는 노동은 자유를 준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인원 점검을 했다. 우리는 햇살이 내리쬐는 시골길에 서 있었다. 하늘에는 작은 흰 구름이 몇 조각 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다. 경비원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몇몇 마을을 지날 때 지나친 독일군들은 우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틀림없이 이런 행렬을 많이 본 탓이리라. 도중에 독일인 소녀를 몇 명 보았다. 경비원들이 수작을 걸자 소녀들은 킬킬거렸다. 경비원들은 소녀들에게 키스를 하기도 하고 간지럼을 태우기도 했다. 소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웃기도 하고 익사를 떨기도 하고 연애 편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그동안 우리는 소리도 치지 못했고 휘파람을 불 수도 없었다. 4시간 뒤 우리는 새로운 수용소 분화에 도착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철문이 닫혔다. 교수대에 매달린 하나님. 수용소는 전염병이 휩쓸고 간 듯 텅 비고 고요했다. 깔끔한 옷을 입은 수감자 몇 명만 블록 사이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샤워장부터 거쳐야 했다. 샤워장에는 수용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장은 어깨가 떡 벌어지고 입술이 두툼했으며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목이 소 모가지 같은 땅딸보인데
친절한 인상을 풍겼다. 이따금 회청색 눈에 웃음기가 감돌았다. 이번에 이송된 사람 중에는 10살과 12살짜리 아이도 몇 명 끼어 있었다. 소장은 그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더니 먹을 것을 갖다가 주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새옷과 함께 막사 2곳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작업반에 편입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했다. 그런 다음 블록에 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저녁이 되자 작업반들이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인원 점검이 있었다. 우리는 아는 사람을 찾아보았고 고참에게 어느 작업반이 제일 일하기 좋고 어느 블록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물었다. 수감자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분화는 매우 좋은 수용소입니다. 거기서는 그럭저럭 버틸만 하죠. 건설반에만 배정되지 않으면 괜찮을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막사 책임자는 독일인이었다. 자객 같은 얼굴에 입술이 두꺼웠고 손은 늑대 발 같았다. 수용소 음식이 입맛에 딱 맞는 듯 그는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뚱뚱했다. 소장처럼 그도 아이들을 좋아했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이들에게 빵과 수프와 마가린을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사실 이 애정은 이타심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이곳 동성애자들이 뒤에서 아이들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흘간 검역소에서 나와 같이 지낸 후 작업에 투입된다. 내일은 건강검진이 있을 거다. 그의 똘마니 중 눈빛이 교활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편한 작업반에 들어가고 싶지? 물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알았어. 그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 신발을 준다면 말이야. 내가 다른 걸 하나 갖다 주마. 신발을 내주고 싶지 않았다. 가진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었다. 배급으로 빵과 마가린이 나오도록 해주지. 그는 내 신발을 탐냈고 나는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신발을 빼앗기고 말았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아침 일찍 우리는 바깥 벤치에 앉아있는 의사 3명 앞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첫 번째 의사는 시큰둥간 표정으로 그저 이렇게만 물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누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한편 치과 의사는 좀 더 꼼꼼한 것 같았다. 입을 벌려보라고 했다. 사실 그는 썩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찾고 있었다. 그는 금리가 있는 사람들 번호를 적었다. 나도 금리가 하나 있었다. 사흘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흘째 되는 날 막사 앞에 서 있는데 카포들이 나타났다. 각자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랐다. 너! 그들은 소나 물건을 고르듯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우리는 젊은 카포를 따라갔다. 그는 수용소 입구에서 가까운 첫 번째 블록 문 앞에 우리를 세웠다. 그곳은 오케스트라 블록이었다. 그는 몸짓으로 안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음악으로 무엇을 하란 말인가? 오케스트라는 늘 똑같은 군대 행진곡을 연주했다. 수많은 작업반이 그 음악에 맞추어 작업장으로 걸어갔다. 카포들이 박자를 맞추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펜을 든 친위대 장교들이 출발한 사람 수를 적었다. 오케스트라는 마지막 작업반이 지나갈 때까지 같은 행진곡을 계속 연주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내리자 오케스트라가 조용해졌다. 카포가 소리를 질렀다. 정렬! 우리는 악사들과 함께 오열횡대로 정렬했다. 그리고 음악도 없이 수용소를 나섰다. 그러나 발은 멈추었다. 귓전에는 아직도 행진곡이 들려왔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우리는 옆에 악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악사는 거의 다 유대인이었다. 율리에크는 창백한 얼굴에 시니컬한 미소를 띠고 안경을 낀 폴란드인이었다. 네덜란드 태생의 루이스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는 놈들이 베토벤을 연주하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했다. 유대인은 독일 음악을 연주할 수 없었다. 베를린 출신의 젊은 한스는 기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작업 반장은 한때 바르샤바에서 대학을 다닌 폴란드인 프라네크였다. 율리에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전기 부품 창고에서 일해. 작업은 힘들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 카포 이데크가 가끔씩 발광을 하긴 하지만 그러니 그놈 앞엔 얼씬거리지 않는 게 좋아. 한스가 웃으며 말했다. 꼬마야, 넌 참 운이 좋구나. 좋은 작업반에 떨어졌어. 10분 뒤 우리는 창고 앞에 섰다. 민간인 마이스터인 독일인 고용인이 왔다. 그는 마치 누더기 옷을 납품받은 가게 주인처럼 우리를 대했다. 카포는 이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고 나서 게으름을 피운 자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새로 알게 된 동료가 나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마이스터 눈치 보느라고 하는 말이야. 이곳에는 폴란드 민간인도 많았고 프랑스 여자들도 덜어 있었다. 여자들은 말없이 눈으로 악사들에게 인사했다. 작업 반장인 프라네크는 나를 구석 자리에 배정했다. 자살하면 안 돼. 서두를 건 없어. 친위대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고. 저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알았어. 내 옆에서 일하게 해주지. 우리는 운이 좋았다. 요시와 티비, 두 소년이 우리 그룹에 합류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인 두 형제의 부모는 비르케나우에서 희생되었다. 그들은 오로지 서로를 위해 살았다. 그들과 나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시오니스트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그들은 히브리 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요르단 강의 잔잔한 물결과 예루살렘의 장엄한 거룩함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콧노래로 부르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들의 부모는 우리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팔아치우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주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우리는 해방되는 그날까지 살 수 있다면 유럽에는 단 하루도 머무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이파행 첫 배를 타기로 했다. 아직도 카발라의 꿈에 빠져 있는 아키바 두루머는 성서의 한 구절을 새롭게 발견했다. 숫자로 번역된 그 구절 덕분에 두루머는 앞으로 몇 주 내에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막사를 나서서 오케스트라 블록으로 향했다. 이제 담요, 세수대야, 비누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블록 책임자는 독일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 책임자라서 참 다행이었다. 얼굴이 몹시 얼근 젊은이로 이름은 알퐁스였다. 그는 자신의 블록을 지키는 데만 전념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자유보다는 어린이나 약자들, 줄인 배를 채우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프 냄비를 가로채려고 애썼다. 어느 날 전기 부품 창고에서 들어오자마자 나는 블록 책임자의 호출을 받았다. 에이, 7713번인가? 네. 식사한 후에 치과 의사한테 가봐. 저는 이가 안 아픈데요. 식사 후에 꼭 가. 나는 진료소 블록으로 갔다. 수감자 20여 명이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곧 불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금리를 빼려는 것이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유대인 치과 의사는 얼굴이 데스마스크 같았다. 그가 입을 벌리자 썩은 누런 이가 보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얌전하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금리를 뽑으면 돼.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나는 꾀병을 부리기로 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은 아파요. 열도 나고.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하더니 내 맥박을 짚었다. 알았다. 낫거든 와. 그러나 부르기 전에 와야 해. 나는 일주일 뒤에 치과 의사에게 가서 아직 덜 나았다고 똑같은 핑계를 댔다. 그는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 수 없었다. 약속대로 제 발로 와준 것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는 또 날짜를 연기해 주었다. 며칠 후 치과 의사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그는 투옥되어 교수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수감자의 금리를 팔아먹은 듯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 사람 덕분에 금리를 빼앗기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금리는 언젠가 빵이나 생필품을 사거나 목숨을 연명하는 데 유용할 터였다. 당시에는 수프 그릇과 딱딱한 빵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빵과 수프는 바로 내 목숨이었다. 나는 몸뚱어리뿐이었다. 굶주린 배는 훨씬 졸아들었을 것이다. 배만이 시간을 재고 있었다. 창고에서 나는 가끔 젊은 프랑스 여자 옆에서 일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프랑스 여자는 독일어를 몰랐고 나는 프랑스어를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그 여자가 유대인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아리안족으로 판정받았다. 그 여자 역시 강제로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하필 이데크가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데크는 나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머리를 때리고 땅에 패대기 치더니 일으켜 세워 피투성이가 되도록 미친 듯이 구타했다. 아팠지만 울부짖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자 이데크는 대드는 것으로 착각하고 더욱 난폭하게 때려댔다. 그러다가 이데크는 갑자기 진정하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를 일자리로 돌려보냈다. 마치 두 사람의 역할이 똑같이 중요한 시합을 한바탕 벌인 듯했다. 나는 몸을 질질 끌며 구석 자리로 갔다. 온몸이 쑤셨다. 차가운 손이 내 이마의 피를 훔치는 게 느껴졌다. 프랑스 여자였다. 그녀는 딱딱한 빵 조각을 재빨리 건네주면서 애잔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더니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내게 말을 걸고 싶지만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살짝 웃으며 거의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다. 입술을 깨물어. 울면 안 돼. 훗날을 위해 분노나 증오를 사겨야 해. 당장은 아니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이를 악물고 기다려. 몇 년 후 파리에서 나는 지하철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에 눈빛이 꿈꾸는 듯한 한 아리따운 여자가 통로를 가로질러 왔다. 그런 눈빛을 언젠가 본 적이 있었다. 부인, 절 알아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1944년에 폴란드 분화에 있었죠. 그렇긴 한데 전기 부품 창고에서 일했지요. 네. 그 여자는 불안해하는 듯 보였다. 잠자코 있더니 말했다. 아, 기억나요. 이데크 그 카포 녀석, 유대인 소년, 당신이 건넨 상냥한 말. 우리는 지하철에서 내려 카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옛 일을 회상하며 그날 저녁을 함께 보냈다. 헤어지기 전에 나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무슨 말을 할지 알아요. 제가 유대인이냐는 거죠? 유대인 맞아요. 우리 집안 사람들은 눈썰미가 대단했어요. 나치 점령기에 나는 가짜 문서를 가지고 아리아인 행세를 했죠. 그러다가 강제 노동 부대에 배정됐어요. 독일로 이송될 때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는 걸 교묘히 피할 수 있었죠. 창고에서는 독일 말을 일절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의심받았을 거예요. 경솔하게도 당신에게 독일어로 몇 마디 말을 하긴 했지만 당신이 날 배반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 번은 독일군 병사 몇 명의 감시 아래 디젤 발동기를 화물 열차에 싣는 작업을 했다. 이데크는 가장자리에 서서 애써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다. 갑자기 이데크가 발광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희생양이 되었다. 이 늙은 게으름뱅이야. 이데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걸 일이라고 해? 그러고는 쇠막대기로 아버지를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얻어맞으며 웅크리기만 했던 아버지가 나중에는 벼락 맞은 고목처럼 둘로 쪼개진 듯이 보였다. 나는 꼼짝도 않고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은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다. 더구나 그때 화가 치밀었다 해도 그건 카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다. 왜 아버지는 이데크의 발광을 피하지 못했을까? 수용소 생활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어느 날 작업반장 프라네크가 내 금리를 보고 눈독을 들였다. 금리 내놔. 나는 금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놈들이 먹을 것을 뭐 때문에 주는데? 그리고 내 금리가 건강검진 때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둘러댔다. 이 변명은 우리 두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금리를 내놓지 않으면 더 손해볼걸? 쾌활하고 똑똑하던 이 젊은이가 돌변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서 물어봐. 하지만 내일까진 알려줘야 해. 사정을 말하자 아버지는 망설였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안 된다, 엘리저. 그렇게 할 순 없어. 그놈이 복수할 텐데요. 그래도 안 돼. 불행히도 프라네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내 약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아 박자에 맞춰 걷지 못했다. 결국 그 때문에 빌미를 잡혔다. 프라네크는 매일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때렸다. 왼발, 오른발. 프라네크는 아버지를 주먹으로 세게 쳤다. 왼발, 오른발. 프라네크는 아버지를 세게 걷어찼다. 나는 박자에 맞춰 걷는 법을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 나는 우리 블록 앞에서 걷는 연습을 했다. 내가 왼발, 오른발 하고 말하면 아버지는 열심히 따라 하려고 했다. 수감자들이 놀려댔다. 저 꼬마 장교 좀 봐. 늙은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있네. 어이, 꼬마 장군. 가르쳐주는 대가로 늙은이한테 빵을 몇 개나 받지? 그러나 아버지는 별로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얻어맞았다. 저런 늙은 무지렁이 같으니 아직도 박자에 맞춰 못 걸어? 이런 일이 2주나 계속되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프라네크는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이 길이라는 것을. 진작 말을 들을 것이지. 날 기다리게 했으니 빵 배급이 줄어들 거야. 바르샤바 출신의 유명한 치과 의사인 내 친구에게 줘야 해. 내 금리를 뽑아주는 데 대한 보답을 해야지. 뭐라고요? 내 금리도 가져가고 빵 배급도 줄인다고요? 프라네크는 실실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주먹으로 뽑아줄까? 그날 저녁 바르샤바 출신의 치과 의사는 간이 변소해서 녹슨 숟가락으로 내 금리를 뽑았다. 프라네크는 다시 쾌활해졌다. 수프를 더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2주 후 폴란드인은 모두 다른 수용소로 이송됐다. 괜히 어금니만 날려버린 셈이 되었다. 폴란드인이 떠나기 며칠 전 나는 희한한 경험을 했다. 일요일 아침이었다. 그날은 작업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데크는 우리를 수용소에서 내몰았다. 창고로 가야 했다. 놀랍게도 갑자기 작업이 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창고에 도착하자 이데크는 우리를 프라네크에게 떠맡겼다. 뭐든 너 좋을 대로 해. 하지만 뭔가를 하긴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하는 말과 함께. 그러고는 가버렸다. 우리는 어찌할 줄 몰랐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물린 우리는 민간인들이 깜빡 잊고 놔두고 갔을지 모르는 빵 조각 따위가 눈에 띄지 않을까 싶어 교대로 창고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창고 뒤쪽에 이르렀을 때 창고에 딸린 작은 방에서 이상 야릇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반라의 이데크와 어린 폴란드 소녀가 거적더미 위에서 뒹굴고 있었다. 그제야 이데크가 일요일 아침에 우리를 수용소에서 내몬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 소녀와 섹스를 하려고 수감자 100명을 끌고 온 것이다.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다 터져 나왔다. 이데크는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돌려 나를 보았고 소녀는 가슴을 가리려고 했다. 달아나려고 했으나 못이라도 박힌 듯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데크가 내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을러댔다. 잠깐만 기다려. 자리를 이탈한 대가가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제자리로 돌아가. 작업 종료 시간을 30분 앞두고 카포는
작업 반원을 모두 집합시켰다. 인원 점검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이 시간에 인원 점검을 하다니 이곳에서 나만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카포가 몇 마디 했다. 일반 수감자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 그런데 너희 중 한 명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놈이 알아듣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등을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에이, 7713!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나무틀! 이데크가 명령했다. 사람들이 나무틀을 가지고 왔다. 이 위에 누워 배가 위로 오도록. 시키는 대로 했다. 채찍질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하나, 둘! 이데크는 숫자를 세며 쉬엄쉬엄 채찍질을 했다. 처음 맞았을 때는 정말로 아팠다. 숫자를 세는 이데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1. 그의 목소리는 나직해서 두꺼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23. 의식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2번 남았다고 생각했다. 카포는 기다리고 있었다. 24. 25. 채찍질이 끝났지만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대로 실신해 버린 것이다. 찬물을 뒤집어 쓰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아직도 나무 틀에 누워 있었다. 몽롱한 상태에서도 주위의 젖은 땅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내지른 고함이 들렸다. 틀림없이 카포일 것이다. 나는 비로소 이데크가 소리 지르는 말을 알아들었다. 일어나! 일어나려고 용을 써봤지만 도로 나무 틀에 넘어지고 말았다. 정말로 일어나고 싶었다. 일어서! 이데크가 더 크게 고함을 질렀다.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꼼짝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데크의 명령을 쫓아 수감자 2명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끌고 갔다. 내 눈을 똑바로 봐! 이데크를 노려보았다.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잘 들어 이 돼지 새끼야! 이데크가 차갑게 말했다. 이만하면 내 호기심에 대한 대가로 충분하겠지. 내가 본 걸 발설했다가는 5배로 당하게 될 거다. 알았나? 고개를 끄덕였다. 1번, 2번, 10번. 내 머리는 영원히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계속 아래 위로 흔들렸다. 어느 일요일 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그룹의 반은 작업을 하고 나를 포함한 나머지 반은 쉬고 있었다. 10시쯤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경계 경보였다. 블록 책임자는 우리를 블록 안으로 집합시켰고 친위대는 은신처에 몸을 숨겼다. 경계 경보 중에는 경비원들이 막루를 비우고 철조망에 전기가 끊겨 비교적 도망치기 쉬웠다. 그래서 블록 밖에서 발견되는 자에게는 무조건 발포하라는 명령이 친위대에게 떨어진 터였다. 수용소는 바로 폐선처럼 변했다. 길에는 쥐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취사실 옆에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프솥 2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스프솥 2개. 길 한가운데서 부글부글 끓는 스프솥 2개가 지키는 사람 없이 보는 눈을 유혹하고 있었다. 왕실 잔치는 저리 가라였다. 이보다 더한 유혹은 없었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수백 개의 눈이 솥을 주시하고 있었다. 늑대 수백 마리가 새끼 양 2마리를 노리고 있었다. 물고 가기만 하면 되는 지키는 목자가 없는 새끼 양 2마리. 그러나 누가 감히 나서겠는가. 두려움이 굶주림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때 37블록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솥을 향해 뱀처럼 기어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다. 수백 명이 그와 같이 땅바닥을 기었다. 흙바닥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며 모두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대개 질투 때문이었다. 실제로 덤벼든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다. 그가 드디어 첫 번째 솥에 이르렀다. 심장이 더욱 방망이질했다. 그가 성공한 것이다.
모두 질투심에 불탔다. 그러면서도 그를 존경하고픈 마음은 잃지 않았다. 불쌍한 영웅이 수프 두세 그릇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다. 솥 근처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유부단해서도 아니었고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보나마나 온 힘을 모으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솥 가장자리를 잡고 일어서는 데 성공했다. 잠시 동안 그는 수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듯 보였다. 수프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끔찍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입을 떡 벌린 채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속으로 머리를 쳐박았다. 우리는 총성을 듣고 움찔했다. 땅바닥에 쓰러진 그의 얼굴은 숲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손 밑에서 몇 초간 몸부림치다가 곧 잠잠해졌다. 그때 비행기 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동시에 막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분화 공장이 폭격을 당하고 있다. 누군가가 외쳤다. 작업 중인 아버지가 걱정되긴 했지만 나는 기뻤다. 불길에 휩싸이는 공장을 보는 것, 얼마나 통쾌한 보복인가. 독일군이 여러 전선에서 패배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말을 믿어도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사실이 아닌가.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폭탄이 만약 우리 블록에 떨어졌다면 수감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매한가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떨어지는 폭탄을 보며 우리는 기뻐했고 새로운 확신을 얻었다. 공습은 1시간 넘게 계속됐다. 10시간 동안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다시 침묵이 찾아들었다. 마지막 미군 비행기가 남긴 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우리는 다시 자신의 무덤 속에 있게 되었다. 검은 연기가 지평선 위로 길게 피어올랐다.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공습은 끝났다. 모두 블록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불길과 연기로 뒤덮인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은 희망으로 반짝거렸다. 폭탄 한 발이 수용소 한복판에 떨어졌으나 폭발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불발탄을 수용소 밖으로 치워야 했다. 수용소 장이 측근과 우두머리 카포를 데리고 수용소를 시찰했다. 공습 현장을 둘러보는 소장의 얼굴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용소 한가운데는 얼굴이 숲으로 범벅된 유일한 희생자의 시체가 있었다. 솥은 취사실로 옮겨졌다. 친위대들은 막루의 보초 자리로 되돌아가 기관총을 앞에 두고 섰다. 이제 쉬는 시간은 끝났다. 1시간 뒤에 작업반이 평소처럼 발 맞추어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다행히도 아버지가 눈에 띄었다. 건물 몇 채가 폭삭 주저앉았다. 그러나 창고는 멀쩡해. 아버지가 말했다. 오후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잔해를 치우러 나갔다. 일주일 뒤 작업장에서 돌아와 보니 수용소 한가운데 집회소에 검은 교수대가 세워져 있었다. 평소보다 인원 점검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직감했다. 수프는 그 뒤에야 배급될 것이다. 명령이 다른 날보다 엄했고 이상한 불안감이 감돌았다. 탈모! 수용소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1만 여명이 일제히 모자를 벗었다. 창모! 모두 번개같이 모자를 썼다. 수용소 문이 열렸다. 친위대가 나타나 3걸음 간격으로 우리를 에워쌌다. 막루의 기관총이 집회소를 향하고 있었다.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어. 율리에크가 나지게 말했다. 친위대 2명이 독방 감옥으로 가더니 사형수를 끌고 돌아왔다. 사형수는 바르샤바에서 끌려온 소년으로 이 수용소에서 3년을 보낸 수감자였다. 키가 크고 건장했다. 나에 비하면 거인이었다.
사형수는 재판관인 소장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교수대에 묶여 있었다. 낯빛이 창백했으나 겁에 질렸다기보다는 엄숙해 보였다. 쇠고랑을 찬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은 그를 둘러싼 수백 명의 친위대 경비병과 수천 명에 이르는 수감자를 차갑게 둘러보고 있었다. 소장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판결문을 읽었다. 제국의 지도자 힘러의 이름으로 수감번호는 공습 중에 물건을 훔쳤다. 법에 따라 수감번호를 교수형에 처한다. 모든 수감자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모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이 방망이질 하는 것을 느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그리고 화장장에서 매일 죽어간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도 나를 두렵게 하진 못했다. 그러나 교수대에 매달릴 이 소녀는 내 마음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금방 끝나겠지? 배고파 죽겠는데? 율리에크가 나직이 말했다. 소장이 신호를 보내자 카포가 젊은 사형수에게 다가갔다. 수감자 2명이 도왔다. 스프 2그릇을 훔친 대가였다. 카포가 눈을 가리려 하자 소녀는 거부했다.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사형 집행인이 소년의 목에 밧줄을 감았다. 사형 집행인이 소년의 발 밑에 있는 의자를 치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소년은 나직하고도 힘찬 목소리로 외쳤다. 자유만세! 독일인에게 저주를! 사형 집행인은 임무를 완수했다. 칼날 같은 명령이 허공을 갈랐다. 탈모! 수감자 1만여 명이 경의를 표했다. 창모! 모든 수감자가 블록별로 교수형 당한 소년 옆을 지나가며 감긴 눈과 축 늘어진 혀를 보았다. 카포들이 소년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도록 다그쳤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블록으로 돌아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수프는 어느 때보다 유난히 맛있었다. 그 밖에도 몇 번인가 교수형을 목격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희생자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쇠약해진 몸뚱어리들은 오래전에 눈물의 쓴맛을 잊어버렸다. 예외가 있긴 했다. 52 케이블 작업반의 카포 우두머리는 네덜란드인이었다. 키가 1m 80cm가 넘었다. 그는 700여 명에 이르는 수감자를 관리했는데 모든 수감자가 그를 형제처럼 사랑했다. 그에게 얻어맞거나 모욕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펠이라 부르는 어린 소년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소년의 얼굴은 수감자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분하에서는 모두 피펠을 미워했다. 피펠은 종종 그들의 상관보다 잔인하게 굴기도 했다. 나는 13살 난 어떤 피펠이 잠자리를 제대로 깔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말없이 흐느끼는 노인에게 그 소녀는 소리를 질렀다. 당장 그치지 않으면 빵을 주지 않을 거야. 알았어? 그러나 이 네덜란드인을 시중 드는 피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비탄에 잠긴 천사 같았다. 어느 날 분하의 중앙발전소에 전기가 나갔다. 피해 상황을 조사하러 모인 게슈타포는 사보타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 발자국은 네덜란드인 카포 우두머리의 블록으로 향했다. 수세 끝에 그들은 꽤 많은 무기를 발견했다. 카포 우두머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몇 주 동안 고문을 받고도 입을 열지 않았다. 끝내 이름을 불지 않았다. 그는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었고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어린 피펠은 독방에 갇혔다. 소년도 고문을 받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친위대는 이 소년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된 수감자 2명에게 교수형을 선고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집회소에
갈까마귀 곧 교수대 3개가 세워져 있었다. 인원 점검이 있었다. 여느 때처럼 친위대가 우리를 애워쌌고 기관총은 우리를 겨누었다. 수감자 3명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슬픈 눈을 한 어린 천사 피펠이었다. 친위대는 여느 때보다 긴장한 듯 보였다.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어린 아이를 목 매달아 죽이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었다. 수용소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사람들의 눈은 그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소녀는 낯빛이 창백했으나 평온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대 그림자를 밟고 선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번에는 카포가 교수형 집행을 거부했다. 친위대 3명이 집행관으로 나섰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다. 자유만세! 2 사람이 소리쳤다. 그러나 소녀는 말이 없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탈모! 소장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우리는 모두 흐느끼고 있었다. 창모!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2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축 늘어진 데다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름했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은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 마지막 밤. 여름도 끝나가고 있었다. 유대력으로는 한 해가 거의 끝났다. 그 저주받은 해의 마지막 날인 로시 하샤나를 하루 앞두고 수용소 전체가 동요했고 모두 바싹 긴장했다. 무엇보다도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이란 말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정말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하나. 저녁 식사로 특별히 걸쭉한 수프가 배급되었으나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고뇌로 가득한 수천 명의 유대인이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집회소에 말없이 모여 있었다. 어둠이 빠르게 뒤덮었다. 각 블록에서 수감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 급기야 시간과 공간마저 집어삼킬 것 같았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는 분인가? 나는 분노에 차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믿음, 분노, 저항을 증언하기 위해 모여든 이 상처받은 무리와 어떻게 맞서렵니까? 비겁한 사람들, 썩어 없어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앞에서 우주의 주제자인 당신의 위대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 사람들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까? 1만여 명이 엄숙한 의식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다. 수용소장, 카포들, 그리고 죽음을 집행한 관리들이 모두 모였다. 주여 축복 받으소서. 의식을 주재하는 수감자의 목소리가 막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 받으시고 수천 명이 축도를 따라 했다. 폭풍우를 맞은 나무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받는다고? 왜? 내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해야 하나? 내 속의 모든 세포가 반항했다. 수천 명의 어린이를 그의 공동묘지에서 불타게 했기 때문인가? 안식일이고 축일이고 없이 화장장 6곳을
밤낮으로 가동시켰기 때문인가? 그의 무한한 힘으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부나 그 밖에 많은 죽음의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인가?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택해 밤낮으로 고문에 시달리게 하고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형제들이 용광로에서 죽는 것을 지켜본 마당에 우주의 주재자인 하나님에게 어떻게 축복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택해 그의 제단에서 학살당하도록 이끈 그의 성스러운 이름을 축복하라고? 그 수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으나 모인 사람들의 울음과 흐느낌 그리고 한숨 때문에 간간이 끊겼다. 온 세상과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힘이 없는 듯 그 수감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신비주의자였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강하고 위대하다. 아담과 이브가 당신을 속였을 때 당신은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했다. 노아의 세대에게 화가 났을 때 당신은 대홍수를 내렸다. 소돔이 당신의 총애를 잃었을 때 당신은 하늘에서 불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나 당신의 배반으로 날마다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독가스를 마시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이 사람들을 보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당신의 위대함을 증언합니다. 지난날에는 로시 하샤나가 내 삶을 지배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기에 용서를 빌었다. 그 시절에는 세상의 구원이 내 행동 하나하나에, 내 기도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고 온전히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간구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내가 매우 강해진 것을 느꼈다. 나는 고발자였고 고발당한 쪽은 하나님이었다. 나는 두 눈을 뜬 채 혼자 있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 있었다.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었다. 나는 잿더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삶을 오랫동안 지배한 전능자보다 강하다고 느꼈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틈에서 내가 관찰자,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은 카디시 암송으로 끝났다. 모두 부모, 자식, 그리고 자신을 위해 카디시를 암송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집회소에 서 있었다. 그 기묘한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자러 갈 시간이 되어서야 수감자들은 천천히 각자 블록으로 돌아갔다. 나는 모두 자신에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이라고 기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 달려갔다.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지금 아버지에게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벽에 기대서 있었다. 굽은 어깨가 마치 무거운 짐이라도 짊어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손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누구의 눈물인가? 내 눈물인가? 아버지의 눈물인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다. 지금껏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한 적이 있었던가? 종소리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자러 가야 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되돌아왔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상처난 얼굴에서 웃음이나 그 비슷한 것을 찾아보려고. 그러나 아버지는 무표정했다. 표정이라곤 그 그림자도 없었다. 나는 절망했다. 속죄일이었다. 단식을 해야 하나. 이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단식은 더 확실한 죽음, 더 빠른 죽음을 의미했다. 우리는 여기서 늘 단식하고 있었다. 1년 내내 속죄일이었다. 단식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단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곳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단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단식하지 말라고 충고한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단식을 해야 할 이유 따윈 없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급받은 수프를 삼켰을 때 나는 그 행동을 반란, 곧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바꾸었다. 나는 빵 조각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이 솟구쳤다. 새해를 맞아 친위대가 멋진 선물을 내놓았다. 작업을 마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용소 정문을 지나자마자 공기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인원 점검이 끝났다. 저녁 수프도 빨리 배급되었다. 우리는 최대한 서둘러 수프를 삼켰다. 더럭 겁이 났다. 이제 나는 아버지와 같은 블록에 있지 않았다. 건설반으로 옮겨져 하루 12시간씩 무거운 돌을 날랐다. 새 블록의 책임자는 눈빛이 날카롭고 키가 작은 독일계 유대인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앞으로 저녁 수프를 먹은 후에는 블록에서 나갈 수 없다고 발표했다. 그 후 선별이라는 끔찍한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친위대 한 명이 우리를 눈여겨보았다. 그는 극도로 허약한 사람, 그들이 무젤만, 회교도라는 뜻의 독일어라고 부르는 수감자가 눈에 띄면 번호를 적었다. 그것은 곧 화장장으로 보내진다는 의미였다. 수프를 먹은 뒤 우리는 줄줄이 늘어선 침대 사이에 모였다. 고참이 말했다. 이렇게 늦게 끌려와 그나마 다행이요. 2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낙원이니까. 그때 분화는 진짜 지옥이었소. 물도 없고 담요도 없고 빵과 수프도 더 적게 나왔지. 밤엔 거의 알몸으로 잤소.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매일 수백 구의 시체를 모았소. 작업도 힘들었고 지금은 낙원인 셈이요. 그 당시 카포들은 매일 일정 수의 수감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지. 그리고 매주 선별이 있었소. 그 무자비한 선별. 정말이지 당신들은 운이 좋소. 그만 됐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나는 그에게 부탁했다. 그런 이야기는 내일 하거나 다른 날 하세요.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지금껏 살아남아 고참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겁나니? 우리도 겁났어. 처음엔 다 그래. 노인들은 사로잡힌 짐승처럼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 중 몇몇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 1시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이냐 모면이냐. 아버지는 그제야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 선별을 모면할 수 있을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 블록 책임자는 1933년 이래 강제 수용소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는 도살장과 죽음의 공장을 모두 거쳤다. 9시쯤 그가 우리 가운데로 와서 섰다. 주목! 금방 조용해졌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 후에 선별이 시작됩니다. 옷을 다 벗고 한 명씩 친위대 의사 앞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별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을 기회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옆방으로 가기 전에 힘껏 팔다리를 움직여 핏기가 돌게 하세요. 천천히 걷지 말고 뛰세요. 악마가 바싹 쫓아오는 것처럼 뛰어야 합니다. 친위대를 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곧장 뛰세요.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충고였다. 나는 옷을 벗어 간이 침대 위에 두었다. 오늘 밤에는 옷을 도둑 맞을 위험이 없었다. 나와 같이 작업반이 바뀐 TV와 요시가 와서 격려해 주었다. 우리 같이 있자. 그럼 더 강해질 거야. 요시는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기도를 하는 듯했다. 나는 요시가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실제로는 늘 그 반대라고 믿었다. TV는 말이 없었고 낯빛이 매우 창백했다. 블록의 수감자들은 모두 침대 사이에 벌거벗고 서 있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했다. 온다. 친위대 장교 3명이 비르케나우에서 우리를 맞은 사람, 그 유명한 맹겔레 박사를 둘러쌌다. 블록 책임자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가 물었다. 준비됐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친위대 의사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맹겔레 박사는 명부를 들고 있었다. 그가 블록 책임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선별 작업이 시작됐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 블록의 핵심 인물, 곧 고참들과 카포들, 작업 반장들이 먼저 갔다. 물론 그들은 신체 조건이 완벽했다. 그 다음은 일반 수감자들 차례였다. 맹길레 박사는 수감자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간혹 번호를 적었다. 나는 내 번호가 적혀서는 안 되고 왼팔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TV와 요시뿐이었다. 둘 다 살아남았다. 맹길레 박사가 번호를 적지 않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나를 떠밀었다. 내 차례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머리가 빙빙 돌았다. 넌 피골이 상접했어. 너무 허약해. 넌 피골이 상접했어. 너무 허약해. 마침내 나는 도착했다. 기진맥진해서 숨을 몰아 쉬었다. 숨을 돌리자마자 요시와 티비에게 물었다. 내 번호 적혔어? 아니, 요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어쨌든 적지 못했어.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라고 덧붙였다. 웃음이 나왔다. 행복했다. 요시에게 키스해주고 싶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다. 내 번호는 적히지 않았고 번호가 적힌 사람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 따로 서 있었다. 말없이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친위대 장교들이 떠났다. 블록 책임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곧 우리 모두의 지친 얼굴이었다. 자, 다 잘 됐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쇠약한 유대인 한 명이 걱정스러운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내 번호를 적었는데요. 그러자 블록 책임자가 화를 냈다. 내가 뭐라고 했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당신들은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싶은 겁니까? 바보 같으니라고. 종이 울렸다. 수용소 전체의 선별 작업이 끝났다는 소리였다. 나는 전력을 다해 36 블록을 향해 달렸다. 도중에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버지가 내게 다가왔다. 어떻게 됐니? 통과했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통과했어.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렸다. 아버지가 선물을 주었다. 창고에서 주운 물건과 바꾼 빵 반조각, 그리고 신발을 수선할 때 쓰는 고무 조각이었다. 종이 울렸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자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종은 모든 것을 통제했다. 종은 나에게 명령했고 나는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했다. 나는 그 종을 미워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꿀 때마다 종이 없는 세상을 상상했다. 며칠이 지났다. 이제 선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여느 때처럼 작업하러 가서 무거운 돌을 화물 열차에 실었다. 식사 배급량이 줄었다. 달라진 것이라곤 그것뿐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는 새벽에 일어났다. 블랙커피와 빵을 배급받았다. 여느 때처럼 막 작업장으로 가려고 할 때 블록 책임자가 달려왔다. 잠깐,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부를 테니 잘 들으시오. 호명된 사람은 오늘 아침에는 작업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수용소에 남아 있어야 해요. 그는 나직한 소리로 번호 10개를 불렀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선별됐다는 말이다. 맹길레 박사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블록 책임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수감자 10명이 그를 둘러싸고 옷자락에 매달렸다. 살려주시오. 약속했잖아요. 작업장에 가고 싶어요. 일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직 튼튼하잖아요. 우리 일 잘해요.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제발. 블록 책임자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려 했다. 수용소에 남아 있어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봐요. 나는 매일 여기 있잖소.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이었다. 블록 책임자도 그 사실을 깨달은 듯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방에 가두었다. 종이 울렸다. 정렬! 이제 작업이 고된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블록, 죽음의 도가니, 지옥에서 떨어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덜컥 겁이 났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걸렸어. 나도 수용소에 남아있으라고 했어. 아버지 몰래 번호를 적은 것이다. 어떻게 하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한 번 더 기회가 있어. 오늘 놈들은 또 선별을 할 거야. 최종 선별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급히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두서가 없었고 목이 메어 자꾸 끊어졌다. 아버지는 내가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에는 아버지 혼자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 칼 받아라.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어. 내겐 쓸모가 있을 거다. 이 스푼도 받아라. 팔면 안 돼. 빨리 내가 준 걸 가지고 가거라. 내 유산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다. 스푼이랑 칼을 도로 가져가세요. 아버지에게도 필요할 거예요. 작업이 끝난 후 밤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절망감을 감춘 지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러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부탁이다. 이걸 가져가거라. 시키는 대로 해. 시간 없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카포가 큰 소리로 앞으로 가라고 명령했다. 작업반은 수용소 정문을 향해 갔다. 왼발, 오른발.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아버지는 블록에 나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하고 싶은 말이 남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빨리 걷고 있었다. 왼발, 오른발. 우리는 정문 앞에 섰다. 인원 점검이 있었다. 군악이 시끄럽게 울렸다. 우리는 어느새 수용소 밖에 나와 있었다. 그날 나는 목류병 환자처럼 빛을 걸어 다녔다. TV와 요시가 나를 위로하려고 말을 걸었다. 카포도 그날따라 내게 쉬운 작업을 할당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모두 내게 친절히 대해 주었다. 마치 고아가 된 것 같았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어쨌는지 모르겠다. 저녁에는 혼자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웠다. 이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침내 작업이 끝나고 수용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뛰라는 명령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우리는 걸었다. 정문, 수용소, 나는 36 블록으로 달려갔다.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아직 남아있던가.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최종 선별을 통과한 것이다. 자신이 쓸모있음을 증명해냈다. 나는 아버지에게 칼과 스푼을 돌려주었다. 아키바 드루머가 선별의 희생양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드루머는 얼마 전부터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다니며 자신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말했다. 이제는 걸을 수도 없어. 모든 게 끝났어. 우리는 그의 기운을 북돋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드루머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싸울 수도 없다. 힘도 없고 믿음도 잃었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 그의 두 눈은 텅 비고 벌어진 상처 자국 2개, 공포의 샘 2개로 남았다. 선별 기간 중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만이 아니었다.
나는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끌려온 라삐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늙었고 허리도 구부정했으며 연신 입술을 떨었다. 블록에서도 작업장에서도 정열에 있을 때도 늘 기도했다. 그는 탈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했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자기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다 끝났어.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는 그런 말을 내뱉은 걸 후회라도 하는 것처럼 갈라진 목소리로 냉담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알아.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건 나도 알아. 사람은 너무 하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성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주제에 난 이제 살과 뼈만 남은 껍데기야. 내 영혼과 육체는 지옥을 경험했어. 그래도 눈이라도 붙어 있으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다 봤지.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 있지? 하나님은 어디 있지? 나도 그렇거니와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가엾은 아키바 드루머,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도 그래서 이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였다면 선별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믿음의 금이 가자마자 그는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고 죽음의 문을 열어버렸다. 선별이 시작되자 드루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형 집행관에게 자신의 목을 내맡겼다. 그저 이렇게 부탁했을 뿐이다. 사흘 뒤면 난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나를 위해 카디시를 암송해줘. 우리는 약속했다. 사흘 뒤 굴뚝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면 그를 생각하겠노라고. 10명이 모여 특별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의 친구들이 함께 카디시를 암송할 거라고. 그러고 나서 드루머는 병원으로 가버렸다. 그는 침착하게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를 비르케나우로 태우고 갈 앰뷸런스가 대기 중이었다. 끔찍한 날들이 이어졌다. 우리는 밥 먹듯 얻어맞았다. 작업실은 우리를 짓뭉갰다. 그가 떠나고 사흘 뒤 우리는 카디시를 암송해 주겠다던 약속을 까맣게 잊었다. 겨울이 왔다. 낮은 짧아졌고 밤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동틀 무렵이면 차가운 바람이 채찍처럼 몰아쳤다. 동복으로 꽤나 묵직한 줄무늬 셔츠가 지급되었다. 고참들은 낄낄거릴 기회를 잡았다. 이제 진짜 수용소 맛을 보게 될 거야. 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업하러 갔다. 몸이 얼어붙었다. 돌을 잡으면 손이 달라붙을 만큼 차디찼다. 그러나 그것에도 곧 익숙해졌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에는 작업을 쉬었다. 평소보다 걸쭉한 수프가 나왔다. 1월 중순쯤 되자 추위 때문에 오른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의무실로 갔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감자였던 의사, 선량한 유대인 의사가 단언했다. 수술해야 돼. 이대로 두면 발가락을 잘라내야 할 거야. 어쩌면 다리도 절단해야 할지 몰라. 그 방법밖에 없었다.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의사는 수술하기로 결정했고 의논 같은 것은 할 필요도 없었다. 차라리 의사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것이 다행이다 싶었다. 나는 흰 시트가 깔린 침대에 누웠다. 사실 의무실 신세를 지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빵도 더 많이 나오고 스프도 더 걸쭉했다. 종소리, 인원 점검, 작업에서 해방되었다. 때로는 아버지에게 빵을 보내줄 수도 있었다. 내 옆에는 이질에 걸린 헝가리 유대인이 누워 있었다. 뼈만 남은 몸에 눈도 풀려 있었다. 간혹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다는 유일한 표시였다. 그 몸 어디서 말할 힘이 나왔을까? 좋아하긴 일러. 여기서도 선별이 있어. 사실 더 자주 있지. 독일에 병든 유대인은 필요 없어. 나 같은 환자는 거치적거릴 뿐이지. 다음번 이송 때는 아마 새 이웃이 생길 거야.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다음 선별이 있기 전에 의무실을 나가. 무덤에서 나온 그 말. 얼굴 없는 몸뚱이에서 나온 것 같은 그 말을 듣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사실 의무실은 너무 작았다. 환자가 더 들어오면 차고 넘칠 것이다. 맨 먼저 이송될까봐 두려워하는 얼굴 없는 옆 환자가 나를 몰아내고 내 침대를 비워 자신이 살아남을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리라. 그냥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진실을 말한 거라면 일단은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의사가 와서 내일 수술할 거라고 말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다음날 아침 10시에 나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담당 의사를 보고 나는 안심했다. 그가 있는 한 심각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불안이 가셨고 그를 볼 때마다 희망이 솟았다. 좀 아플 거야.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잠깐이면 돼. 힘내. 수술은 1시간 동안 계속됐다. 그동안 그들은 내가 잠들지 못하도록 했다. 나는 의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처음에는 하얀 시트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의사의 얼굴이 정면으로 들어왔다. 다 잘 됐어. 힘내. 2주일간 여기서 쉬게 될 거야. 그러면 돼. 식사도 잘 나올 거고 넌 그저 몸과 마음을 추스르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의사의 입술을 주시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나를 진정시켜 주었다. 갑자기 식은땀이 흘렀다. 한쪽 다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다리를 절단했단 말인가? 의사 선생님, 더듬거리며 그를 불렀다. 의사 선생님? 왜 그래?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목말라요. 그는 물을 갖다 주라고 했다. 그러고는 웃으며 다른 환자를 돌보러 나가려고 했다. 왜? 다리를 쓸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다. 더러 겁이 났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봐, 날 믿지? 믿고 말고요. 그럼 잘 들어. 2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될 거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걸을 수 있어? 내 발바닥은 온통 고름투성이었어. 발바닥을 가르지 않을 수 없었어. 다리는 자르지 않았어. 2주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 다니게 될 거야. 2주를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었다. 수술한 후 이틀째 되는 날 전선이 더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수용소에 퍼졌다. 붉은 군대가 분하를 향해 진격해 왔다. 이제 그들이 분하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우리는 이런 소문에 익숙했다. 거짓 예언자가 우리에게 계시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곧 전쟁이 끝난다든가 적십자사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든가 하는 황당한 말이 수없이 전해졌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번 그런 말을 믿었다. 그것은 모르핀 주사 같았다. 이번에는 그런 예언이 더욱 근거 있는 말처럼 들렸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밤마다 멀리서 울리는 대포 소리를 들었다. 얼굴 없는 옆 환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현혹되지 마라. 히틀러는 시계가 12시를 치기 전에 유대인을 모두 박멸하겠다고 천명했어.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히틀러 말을 믿어요? 히틀러가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나요? 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다가 힘없이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도 히틀러를 믿어. 그 사람만이 지금까지 유대인에게 한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날 오후 4시 종이 울리자 블록 책임자들은 여느 때처럼 일일 보고를 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돌아왔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뿐이었다. 소개, 수용소를 비우고 우리를 후방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어디로? 독일 깊숙한 곳으로. 다른 수용소로. 수용소가 부족하지는 않았다. 언제? 내일 밤 러시아군이 도착하기 전에. 그렇겠지. 우리는 러시아군이 제때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용소는 벌집을 쑤셔 놓은 듯했다. 사람들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뛰어다녔다. 블록마다 수감자들이 이동할 채비를 했다. 나는 아픈 다리도 잊어버렸다. 의사가 찾아와 말했다. 내일 어둠이 내리면 바로 행군을 시작한다. 블록별로 환자는 의무실에 남아 있어도 좋다.
환자는 데려가지 않는다. 믿기지 않았다. 해방군의 도착을 코앞에 두고 친위대가 수백 명의 수감자를 의무실에 남겨두고 떠난단 말인가? 유대인들이 시계가 12시를 치는 소리를 듣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물론 그럴 리가 없었다. 환자는 모두 그 자리에서 죽게 될걸? 얼굴 없는 환자가 말했다. 아니면 한꺼번에 용광로에 내 던지겠지. 분명히 수용소를 폭발할 거야. 소개 직후 수용소는 완전히 폭파되고 말 거야.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죽음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같이 수많은 고난을 견뎌왔다. 이제 와서 떨어질 수는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아 밖으로 뛰어나갔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유리창에는 성에가 잔뜩 끼어 있었다. 수술한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 않아 신을 든 채로 달렸다. 고통도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었다. 단 한 번의 선택.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의무실에 남아있으면 담당 의사 덕분에 아버지는 환자로든 의무병으로든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떠나는 쪽을 택해요. 아버지는 말없이 내 발을 보았다. 걸을 수 있겠니? 네, 걸을 수 있어요. 엘리저, 떠나는 걸 후회하지 않기를 기도하자꾸나. 종전 후 나는 그때 의무실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떠난 후 이틀 만에 러시아 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나는 의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우리 블록으로 갔다. 상처 부위가 터져 피가 흘렀다. 발밑에 눈이 빨갛게 물들었다. 블록 책임자는 소개 중에 먹을 식량으로 빵과 마가린을 배급했다. 평소의 2배 정도 되는 분량이었다. 옷도 원하는 대로 창고에서 가져갈 수 있었다. 그날은 무척 추웠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분하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다. 또 마지막 밤을 맞았다.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 개토에서 보낸 마지막 밤, 가축 수송용 열차에서 보낸 마지막 밤, 그리고 이제 분하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얼마나 더 오래 마지막 밤에서 또 다른 마지막 밤으로 전전해야 하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다. 성에 낀 창문에 붉은 섬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대포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다. 러시아군이 정말 가까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하룻밤, 우리의 마지막 밤이 가로 놓여 있었다. 조금만 운이 따른다면 소개하기 전에 러시아군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침대에서 침대로 떠돌았다. 희망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잠이나 자도 행군할 힘을 비축해야지. 개토에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발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아침에 눈을 뜨니 수용소가 달라 보였다. 수감자들이 갖가지 옷을 두른 채 나타났다. 마치 가면 무도회를 보는 듯했다. 우리는 추위를 막으려고 옷을 잔뜩 껴 입었다. 불쌍한 삐에로들, 살아있으되 죽은 사람들, 겹겹이 껴입은 옷 밖으로 유령 같은 얼굴만 드러낸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삐에로들. 커다란 신발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허탕을 치고 말았다. 담요를 찢어서 오른발을 감쌌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빵이나 감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수용소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체코슬로바키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그로스로젠으로, 아니, 글라이비츠로, 아니, 또 다른 어딘가로. 오후 2시였다. 폭설이 계속 내렸다.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 어스름이 깔렸다. 햇살이 잿빛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갑자기 블록 책임자가 우리에게 블록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수감자 4명에게 바닥을 걸레질하라고 명령했다. 출발을 1시간 앞두고 왜?
누구를 위해? 해방군을 위해서지.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 산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블록 책임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었단 말인가? 블록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깨끗해졌다. 6시에 종이 울렸다. 죽음의 종소리였다. 장례식. 우리는 행군 준비를 했다. 정렬! 서둘러! 우리는 금방 정렬했다. 블록별로. 어둠이 깔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친위대 수백 명이 경찰견을 끌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눈은 줄기차게 내렸다. 수용소 문이 열렸다. 그 너머에는 더 어두운 밤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블록 수감자들이 행군을 시작했다. 우리는 기다렸다. 56개 블록 수감자들이 모두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날은 무척 추웠다. 주머니에는 빵 2조각이 들어있었다. 얼마나 그 빵을 먹고 싶었던가. 그러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먹어서는 안 된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다. 53블록, 54블록, 55블록, 57블록, 앞으로 출발! 눈은 정말 끝도 없이 쏟아졌다.